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여동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한테는 딸 같은 녀석입니다. 저희 엄마 제 여동생 낳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저랑은 딱 띠동갑이고요. 당시 12살이었던 저는 엄마를 잃은 것도 너무 슬펐지만 처음 아빠가 안고 온 꼬물꼬물한 아기를 보고 저 홀로 속으로 원망했던 마음을 모두 잊을 만큼 그 아기가 예뻤습니다. 하얗고 작고 작은 손을 저한테 내밀면서 베넷짓하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12살 저에게 제 동생은 엄마가 남겨놓고 간 선물임과 동시에 책임이고 저의 살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공부하다 힘들면 늘 제 여동생을 생각했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내 동생이 언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 여동생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사주고 맛있는 거 먹이려면 내가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저를 움직이는 마법의 한 단어는 바로 여동생이었죠. 오죽하면 제 친구들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꾸벅꾸벅 졸거나 공부를 하다가 힘들어서 엎드려 있으면 슬그머니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야, 너 여동생. 그러면 정말 제가 몸에 용수철이라도 단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두리번거리며 정신을 바짝 차렸거든요. 그 정도로 제 여동생 저한테 귀한 녀석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도 제 모든 신경은 온통 여동생이었어요. 그 녀석도 제가 이렇게 신경 쓰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 한창 사춘기가 와서 방황을 해야 될 나이에도 늘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홀로 사춘기를 이겨내곤 했습니다. 언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언니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하지 않을 거야. 절대 언니를 슬프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해주는 게 저는 또 마음이 아프고 고마워서 홀로 꺼이 울며 동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저희 아빠도 몹시 가정적인 분이어서 저희 자매 많이 사랑받았거든요. 엄마가 없을 뿐 저희 자매 나름 사랑 많이 받고 잘 자랐습니다. 행복하고 아늑한 가정이었고요. 물론 엄마가 없다는 건 여러모로 슬플 일이 많기는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첫 생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옆집 아줌마한테 도와달라고 문을 두들겼을 정도니까요. 제 동생한테는 그런 거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저 완전 극성 언니로 제 여동생 초경 때 파티 열어줬고요. 제 여동생이 조금이라도 뭔가 잘하는 게 보이면 적극 지원해주고 소문내고 호들갑 떨고 하여간 좀 유난스러웠습니다. 대학교 때도 제 친구들이 늘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친구보다 여동생인 것 같다. 너를 설득하려면 일단 네 여동생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남자가 그다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자친구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처제사랑은 형부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 여동생을 챙기고 잘해주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저한테 너한테는 나는 안중에도 없고 네 여동생만 있는 것 같다며 이별을 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상관 없었어요. 남자친구보다는 제 여동생이 저한테 훨씬 중요했거든요. 남들은 제가 여동생한테 집착하고 있다고 놀리곤 했지만 사실 저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심장이 안 좋아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엄청 튼튼한 심장을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껏 한 번도 심장이 속을 썩인 적이 없는데 제 여동생은 안타깝게도
약한 저희 엄마의 심장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번 심장으로 쓰러진 이후 저랑 아빠는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정말 둘 다 혼비백산했습니다. 여동생이 혹시 엄마처럼 심장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빠는 당장 회사 그만두고 여동생을 돌보겠다고 선언하시고 저도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여동생 간호하겠다고 울고불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른스러운 여동생이 둘 다 제대로 일상생활 살지 않으면 자기 확 집 나가버릴 거라고 협박하는 바람에 저랑 아빠 그냥 포기했지. 안 그랬으면 아마 어디 산속 시골 같은 데 가서 쑥 캐고 나물 캐며 여동생 돌보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약한 심장으로 저랑 아빠를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아파서 잘못될까봐 더 전전긍긍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여동생이 어느덧 28살이 되었지요. 저는 하는 것도 없이 40살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대학교 때부터 만났던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아빠와 저는 펄펄 뛰었습니다. 아니 요즘에 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인데 너는 뭐 그렇게 급해서 결혼 일찍 하려고 하니? 언니, 그냥 얼른 내 가정을 가지고 독립하고 싶어. 왜? 아빠랑 내가 너무 참견해서?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날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고 그 남자랑 같이 내 가정 갖고 싶어. 내가 얼른 결혼해야 언니한테 예쁜 조카도 낳아주지 않겠어? 언니가 나를 이렇게 예뻐하는데 조카는 또 얼마나 예뻐하겠어. 그건 그래. 내리 사랑이라고. 얘, 조카 생각만 해도 사실 좀 설레긴 한다.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그냥 빨리 결혼하라고 하시고 위에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은 독신주의자라나 봐. 나도 몇 년을 연애하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되게 자유분방하고 그런가 보더라고. 너 남자친구랑 나이차 많이 나지? 그래서 그 집에서는 서두르나 보다. 7살 차이 난다 그랬나? 아휴, 좀 젊은 동갑내기 만나지. 근데 언니, 나는 언니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 정도 나이 차이 나는 건 별로 나이 차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더라고. 나한테 되게 잘해줘. 많이 아껴주고. 당연히 잘하고 아껴야지. 어? 이렇게 예쁘고 어리고 어디 하나 뭐 빠지는 데가 없는데 당연히 예뻐야지. 제 여동생은 회사하게 웃으며 남들보다 일찍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동생의 시부모를 딱 만나는 순간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 아빠랑 제가 딱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떨떠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정엄마가 안 계시는 집이라 조금 불편하신가 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식사자리 거의 끝날 때쯤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엄마한테 이것저것 배우고 왔어도 가르칠 게 많았을 텐데 아무것도 못 배우고 와서 제가 한동안은 좀 붙들어다 앉혀놓고 이것저것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에휴.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순간 확 나빠졌습니다. 제가 시댁이나 이런 걸 경험을 했으면 모를까. 그런 것도 별로 경험이 없는지라 그런 말을 어떻게 참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글쎄요. 엄마한테 제대로 못 배워먹은 애들보다는 제 동생이 훨씬 나으실걸요. 저희가 집에서 가르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범절과 배워야 할 것들은 거의 다 가르쳤습니다. 엄마가 안 계시긴 했지만 제 동생 많이 사랑하는 이모 고모가 엄마 10명 몫은 하셨으니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살짝 훑어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나이 차 많이 나는 언니가 있다더니 성격이 좀 세네. 그러자 저희 아빠가 당황하면서 그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녀석이 엄마처럼 자기 여동생을 케어하고 살펴주는 바람에 아마 자기가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언니지만 엄마처럼 많이 아끼고 돌봤어요. 조금 과하게 반응을 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빠를 살짝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하긴 뭐가 과해요? 아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혜영이 뭐 어디 빠지는 거 있나요? 가운데서 제부와 제 동생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라고요. 나중에 들었지만 시어머니가 동생한테 그러셨대요. 너 언니 닮았니 안 닮았니? 아, 별로 안 닮았어요. 언니랑 저랑 성격이 많이 달라서요. 아유, 그래야지. 예, 네 언니 같은 성격이면 나 며느리 못 드린다. 아니, 사람이 좀 구순하고 유순한 맛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도 안 지고 어른 말에 따박따박. 죄송해요. 저희 언니가 저에 대해서는 조금 과보 경향이 있어요. 세상에, 어디 언니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니? 어쨌건 넌 좋겠다. 그렇게 편들어주는 언니가 있어서. 그래서 그 언니가 너 시집 올 때 뭐 좀 해서 보내신다니? 네? 그거는 준영 씨랑 다 얘기가 됐는데. 너희들끼리 얘기한 걸로 끝내면 어떡해? 그래도 결혼하면서 시댁에 아무것도 안 해갖고 오는 그런 며느리가 어딨니? 아, 준영 씨랑 논의해 볼게요. 우리 애랑 뭘 논의를 해? 남자애가 뭘 알아? 그냥 언니한테 전화 좀 하시라고 해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시어머니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어쩐지 상견례 자리에 분명히 형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형은 안 나오고 딸랑 부모님만 나오셨길래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부가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형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둘 다 성격이 똑같은데 너무 똑같아서 서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저 상견례 한다고 그랬을 때도 엄마가 그래도 형이 먼저 장가 가야 되는데 동생이 먼저 이렇게 가서 상견례까지 하는데 창피해 죽겠다고 막 뭐라고 하셔서 그러면 나는 상견례 안 간다. 결혼식도 원하면 말해라 안 갈 테다. 그냥 이러고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렴풋이 그 시어머니 만만치는 않겠다 했는데 동생에게 얘기를 전해 듣고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제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네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내 동생한테 얘기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세상에 제부라는 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형, 죄송한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저희 엄마 저랑 형한테 엄청 기대가 많으셨는데 저희 형은 결혼 생각 없는지 계속 저러고 있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좀 많이 실망하신 상태거든요. 너희 엄마 실망한 걸 왜 내 동생이 보상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죠. 그래도 시댁이잖아요. 확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치고 올라왔는데 하필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 동생이 시집가서 살 집인데 제가 이렇게 원리 원칙만 따져서 들이받으면 결국엔 제 동생만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제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할게. 어머님이 뭘 원하시건 내가 다 해드릴 순 없을 거야.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혼수나 이런 걸로 더 이상 내 동생 힘들게 할 거면 그냥 여기서 이 결혼 엎어. 네? 저 그럴 생각은 없는데요? 나는 그럴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이 결혼 엎어.
내가 사돈어른한테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수용하는데 그 이상 원하시는 건 네가 막지 않으면 나는 그냥 바로 결혼 엎을 거야. 알겠습니다. 제부는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는 건 지도 생각을 못한 거겠죠. 하지만 초반에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정말로 제 동생이 너무나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사돈 어르신은 제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입에 살살 기름 발라가며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가만히 듣다 보니 점점 가관이었습니다. 차도 한 대 해야 될 것 같고, 밍크도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가방도 해야 될 것 같고, 얼추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좋게 드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딱 자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다 받으시면 제가 원하는데 집을 사주실 건가요? 그러자 사돈이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아니, 애들 그냥 근처에 있는 전셋집에서 시작하기로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요구 안 드렸죠. 그런데 지금 얘기 다 끝난 마당에 이것저것 다시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사돈 어르신도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제부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아니 뭘 이런 걸 남자들이 참견하나요. 그냥 사부인이 안 계시니까 사돈 처녀랑 같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서로 마음에 안정이 오고. 안정이요? 저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안정을 잃고 있는데요. 아니 뭐 그렇게 싫으시면 안 하시면 되죠. 아니요? 할 건데요? 저 이거 충분히 다 해드릴 능력 있으니까 대신 제가 원하는데 집을 사주세요. 그래도 집은 해오신다고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씀하셨으니까 지키셔야죠. 저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거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드러났던 거 해지하고 결혼식 날 전까지 맞추고 그러려면 좀 바쁠 것 같네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딱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부터 몇 시간 뒤 제부한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오고 평생 저한테 전화할 일 없을 것 같았던 사돈 어르신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부 전화는 안 받고 사돈 어르신 전화만 받았죠. 그랬더니 사돈 어르신 대뜸 저한테 그런 버르장머리가 어디 있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양반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람 잘못 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시냐, 무슨 소리를 듣고 전화를 하신 거냐고 했더니 제가 글쎄 다짜고짜 집 사내라고 한 걸로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시냐, 녹음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잘 듣고 말씀하셔라 라면서 사부인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 파일로 싹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사돈어른한테 사과 전화를 받았죠. 아이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 마누라가 자기 친구들한테 이상한 얘기 듣고 오고 쓸데없는 충고 듣고 와가지고 이 사단을 냈습니다. 제가 단단히 일러둘 테니 그냥 원래대로 얘기 진행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사돈어른이 잘못하신 게 아닌데 왜 사돈어른이 사과를 하세요? 저는 사과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돈어른한텐. 그러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사과하라고 할게요. 한참 안 받겠다는 신랑이가 전화기 밖으로 들리더니 곧 기가 잔뜩 죽은 사부인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니, 뭘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저는 뭔가를 숨기면 일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건데 가족끼리 비밀이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서로서로 얘기를 해야 시원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겠어요? 아우, 알았어요. 됐어요. 미안해요. 그냥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하죠. 바랬던 내가 잘못이지.
그리고 탁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바로 백화점에 가서 사부인이 원했던 가방보다 조금 더 좋은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사부인에게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전화를 드렸죠. 처음에는 뭘 할 말이 있냐, 자기는 할 말 없다. 계속 저를 피하시던 사부인이 그러면 제가 직접 집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아주 세모꼴 눈을 뜨고 있는 대로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나오기 싫어 나온 게 아주 팍팍 티나는 얼굴이었죠. 그 사부인 앞으로 제가 조용히 가방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가방 쇼핑백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 커지는데 갑자기 좋아하면 조금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게 뭐냐는 식으로 흘끔흘끔 가방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은 이 가방 하나는 해드리려고 미리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니 저도 조금 서운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좀 속상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갔습니다. 저희 엄마가 계셨으면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시집 보냈을 텐데 그래도 이 가방 받아주시고 제 동생 지금처럼 많이 아껴주세요. 아니 가방을 받았다고 아껴주고 안 받았다고 안 아껴주나? 내 며느리인데. 걱정하지 마요. 아유 근데 이렇게 비싼 가방을 했대? 사돈처녀 돈 많이 벌어요? 제 마음이에요. 제 동생한테는 제가 아까운 게 없습니다. 가르친다고 많이 가르쳐서 보내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보실 때는 이것저것 모자란 게 많으실 거예요. 아니 요즘 애들 다 그렇지. 그래요. 고마워요. 가방을 받아든 동생 시어머니는 발걸음도 가볍게 사라지셨고 그날 이후 결혼식 날까지 어찌나 동생한테 잘하시는지 제가 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오죽하면 제부가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자기가 좀 더 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얕은 성향의 시어머니 역시나 가방 받은 선물빨이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1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왜 아이를 안 낳냐, 아들 하나 빨리 낳아야 된다라고 동생을 달달 볶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동생 처음 결혼할 때부터 제부한테는 신신당부했거든요. 심장이 튼튼하지 않으니 아이 낳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아들 요구하실까봐 나 그게 너무 걱정이 된다. 너 그거 잘 해결할 수 있냐 그랬더니 제부가 저한테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에이, 저 어차피 둘째 아들이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가 원하시는 건 첫째 아들의 손주지 저는 괜찮아요. 저 잘할 때도 맨날 너는 딸만 낳아도 상관없고 자식 없어도 괜찮다. 네 형이 얼른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야 된다. 그런 얘기만 하셨는데요. 그거 확실한 거지? 내 동생 억지로 임신해서 애 낳고 그러다가 큰일 나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말이 싹 바뀌더라고요. 제부도 은근히 아이 낳기를 원하고 제 동생만 점점 삐들삐들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한 소리 듣거나 제가 제부한테 퍼부을까봐 저한테 말은 못하는 것 같은데 시댁에서 엄청나게 임신 압박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까지는 그냥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동생이 임신을 했다가 4달 만에 유산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유산도 사실은 아이 낳는 거랑 똑같이 힘들잖아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몸도 마음도 잔뜩 망가진 채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가 동생한테 짜증을 버럭 내며 이러더랍니다. 아니 너는 애 밥 시간 되기 전에는 들어왔어야지. 너 때문에 애가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있어야 되겠니? 동생이 너무 황당해서 자기 남편을 바라봤는데
세상에 제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엄마 보고 와서 밥 좀 차려달라고 그랬다라고 하더랍니다. 당황해서 자기 남편을 멍하게 보고 있자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그러더랍니다. 얘,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잠깐 뱃속에 있던 거 그거 긁어내는 수술한 거 그게 뭐라고 애를 오라가라 해? 애가 안 그래도 간다고 하는 거 힘든데 뭐하러 가냐고 내가 말렸다. 너도 그럴 때마다 네 남편 불러대고 그러지 마 진짜. 하여간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 동생이 그 순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도 아주 나중에서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한테 얘기하면 자기 남편 제가 머리털 다 뽑아놓고 꼭 죽일 것 같았대요. 그래서 말도 못하다가 나중에 정말 몇 달 지나서 제가 건강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그런데 언니 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달이 지난 뒤에 들었는데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부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치려는데 동생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쌩긋 웃으며 이러는 겁니다. 언니, 나 아기 가진 지 또 3개월 됐어. 그런데 남편하고 시댁에는 말을 못했어. 혹시 또 잘못되면 나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말을 듣자마자 제부가 저질렀던 그 모든 만행은 잊혀지고 그저 동생이 혹시 잘못될까봐 제 마음은 또 전전긍긍이었죠. 하지만 심장이 약했던 동생 다른 곳도 많이 약해졌는지 또 똑같은 이유로 4개월 반 만에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2번이나 아이를 잃고 났더니 동생은 더 이상 아이를 갖는 것조차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부모님이 얼마나 또 난리를 치시는지 동생한테 이렇게 습관성으로 아이를 흘릴 거면 결혼 전에 미리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네 집 대 끊을 일 있냐 라면서 몹시 험한 소리를 퍼부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누구를 잡겠어요. 제부를 잡았죠. 아주 제부가 눈물 쏙 뺄 때까지 흥분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제부를 휘어잡았습니다. 제부가 어리나가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 딱 던졌죠. 나한테 이렇게 욕먹은 거 가지고 내 동생한테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너희들이 같이 못 살 줄 알라고요. 제부가 마마보이에 우유부단하긴 해도 제 동생 없으면 못 사는 건 맞거든요. 그걸 아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지를 수 있었던 거죠. 혹시나 제가 동생 이혼시킬까봐 제부가 알겠다며 벌벌 떨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제부가 그렇게 한바탕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며 제부를 부르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부가 당황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처음 보셨죠? 저희 형이에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동생 결혼식 때도 안 온 형을 제가 제부를 혼내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형이라는 사람 딱 봐도 얼굴에 또라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이는 좀 들었는데 지 맛에 살면서 얼굴에 거만함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줄줄 흐르는 사람이요. 누가 봐도 사기꾼 백수인상인데 자기는 꼭 예술하는 사람인 양, 아티스트인 양, 세상이 자기를 몰라주는 찐 천재인 양, 잘난 척이 얼굴에 가득 쓰여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실속도 없으면서 괜히 거만하게 온몸에 잘난 척이 줄줄 흐르는 쥐뿔도 없는 사람이요. 제부의 형이 누가 봐도 딱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희 앞에 와서 딱 서더니 저와 제부를 보면서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왜 꽃한테 얻어맞고 있냐? 등줄기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놈은 그 말이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제부도 창피한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물들더니 그 남자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주접 떨지 마. 처형이야.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도 못 가뵙고 이렇게 처음 뵙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느끼한 얼굴로 저를 보면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는 건지 그 손조차 잡기가 너무 싫어서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 길어지는 게 싫어서 제부한테 한마디만 더 했죠. 조심해. 잘하고. 애한테 상처 주지 말고. 그랬더니 제부의 형이라는 사람이 글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놈이 결혼만 일찍 했지 아직 여자 마음을 전혀 몰라요. 제가 좀 더 잘 가르쳤어야 하는 건데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설프게 대답하면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너는 여자 마음은커녕 평범한 사람 마음도 모르게 생겨서 뭐라고 나불거리는 거냐. 입 다물어라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일도 정이 가지 않는 제부의 형을 얼결에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오는 거예요. 봤더니 제부의 형이었습니다. 저한테 사돈과 함께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진지한 만남이라는 게 혹시 동생들 일 때문에 뭔가 저와 논의할 게 있나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냐, 애들한테 안 좋은 일 있냐고 했더니 글쎄 소름 끼치는 답이 온 거 있죠? 그 아이들은 빼고 저와 둘이 함께 좋은 얘기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소름이 끼쳐서 저도 모르게 꽥 소리를 지르고 확 전화기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수신 차단을 해버렸죠. 그런데 며칠 뒤 제 동생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언니, 혹시 우리 시아주버님 만났어? 미친놈이더라. 왜? 너한테도 이상한 소리 해? 언니 큰일 났어. 시아주버님이 선언했어. 자기 40년이 넘는 외로운 인생 깨부수고 두들기고 설레는 그런 여자 처음 만났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랑 결혼할 거고 이 여자 아니면 스님 될 거라고 절에 들어가 버리겠다고 시부모님한테 선언했어. 잘 됐네. 결혼하면 되겠네. 야, 그 사람 장가 가는 게 너희 시부모님 소원이라며. 장가 가라 그래. 장가 가서 행복하게 살고 애도 낳고. 그럼 너도 좀 더 편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언니, 그 여자가... 왜? 그 여자가 싫대? 하긴 싫겠다고 하게도 생겼어. 딱 봤는데 느끼해.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 아니야. 어디서 가짜는 예술가인 척 아주 상백수건달. 아주야 2번 만나기도 싫은 그런 타입이더라. 그래도 뭐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뭐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도 어딘가 있을 거야. 뭐 그 여자가 그러길 바라야지. 언니, 그 여자가 언니야. 갑자기 세상의 모든 시계가 다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 뭐라고? 그 여자가 누구라고? 그 여자가 나라고? 나 왜?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아니 보긴 했지. 나 그 사람 본 거 30초도 안 됐을걸? 우리 말한 것도 10마디도 안 돼. 10마디도 안 되는 말에 나랑 결혼해야겠다고 했다고? 어? 언니, 미친 소리 같겠지만 그래도 일단 전할게. 시아주버님, 아니 그 개새끼 말이 자기는 영혼의 소환수가 있어서
그 영혼의 소환수가 왼쪽 어깨에서 뭐든 알려준대. 그런데 그 영혼의 소환수가 언니가 자기의 운명의 상대라고 말해줬대. 그래서 언니 아니면 자기는 그 누구랑도 결혼 안 할 거고 언니랑 3달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돼버릴 거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다 난리 나고 나한테 언니한테 전화 좀 해보라고 계속 그러시고. 근데 언니 있잖아. 그러니까 나 이 사람이랑 안 살아도 돼. 나도 안 그래도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싶기도 하고 그렇거든? 언니 어떡하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영혼의 소환수도 참 어이없는 말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제 동생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한 시부모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참 대책 안 서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일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시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무시를 해? 언니 인생이 걸린 일인데. 야, 내 인생이 그깟 인간한테 걸려있고 막 그럴 정도로 허술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그런 인간이랑 살 거면 지금 40년 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겠니? 어? 내가 그런 인간이랑 내 인생을 함께 하려고 이날 이때까지 살았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너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시부모한테 언니가 알아서 한대요 라고 말하고 끊어버려. 그렇게 동생을 안심시키고 끊었지만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살짝 막막했습니다. 정상적인 놈이면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는데 미친놈 같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생과 전화를 끊자마자 사부인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숨처럼 귀한 자기 큰아들이 걸린 일이니 당연히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몹시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기 사돈 처녀, 저희 얘기를 좀 할까 해서요. 무슨 얘기요? 할 얘기 없는데요, 왜요? 이번에도 제 동생이 아이 흘렸다고, 아이 흘린 주제에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늦게 왔다고 구박하신 얘기 하시려고요? 아유, 그거는 내가 그때 그냥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게 말이 헛나왔어요. 나이 들면 그렇게 가끔 말이 헛나와. 그게 아니라 저기 우리 큰애 만나셨다면서요? 네, 아주 잠깐이요. 스치듯. 아니, 스치듯 만난 게 아니라 그래도 꽤 심도 있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던데. 아니요? 전혀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래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큰애가 지금 네, 동생한테 들었는데 몹시 쓸데없는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뭐 저는 그 얘기에 조금도 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 얘기 하실 거면 끊으시죠. 그리고 쿨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사실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동생 시댁에서 몹시 다양하고 치졸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제 여동생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비꼬아서 애 상처 주는 건 물론이고 한 번씩 시댁으로 불러서 이상한 노동도 시키고 제 여동생이 저한테 전부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 알거든요. 여동생이랑 통화하면서 그 아이 목소리만 들어도 요즘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동생이 글쎄 무슨 잔다르크 같은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내가 그냥 조금 괴롭히는 거 참고 견디면 언니한테 우리 시아주버님 만나라는 둥, 겹사돈도 괜찮다는 둥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서 그래. 있잖아, 언니가 지금까지 날 위해준 거에 비해선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언니랑 시아주버님이랑 만나는 거 막아보려고. 그렇게 말하면서 파리하게 말라 제 앞에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천불이 솟았습니다. 이 인간을 이거 가만히 두면
제 동생 피가 삐질삐질 마를 때까지 괴롭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일단 당분간 좀 빠져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시아주버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 인간 얼마나 느끼하게 전화를 받던지 그러면서 저한테 한 1000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안 그래도 제 영혼의 소환수가 오늘쯤 전화가 올 거라고 알려줬는데 역시나 전화를 해주셨네요. 네, 우리 좀 만나죠. 그렇게 동생의 시아주버님을 만났습니다. 멀리서부터 가장 창피한 옷차림을 찾으니까 딱 그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여름이 시작하는 시기라고는 하지만 하얀 모시로 된 위아래 한복이 웬 말이랍니까? 저는 시골 70대 노인네들도 저렇게 새하얀 모시 한복을 위아래로 입고 속옷이 시스루처럼 은은하게 비치는 옷 정말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입고 나타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기 영혼의 소환수가 백두름이라서 좋은 일이 있을 때면 항상 이렇게 하얗게 입는다네요. 이 인간은 만나서 카페를 갈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쳐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을 생각해선 그럴 수가 없었죠. 일단 앉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짐작한 대로 당연히 얘기는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작전, 미친놈한테 미친놈, 도른놈한테 도른놈, 맞불 작전만이 제가 쓸 수 있는 작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아주 맑은 눈을 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쪽은 영혼의 소환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는 할머니 조상신이 계세요. 할머니 조상신이요? 안 그래도 할머니 조상신이 저한테 80평대 아파트에 외제차 2대, 그리고 동생과 함께 시간 보낼 수 있는 크고 넓은 별장을 줄 남자가 조만간 나타난다고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동생의 시아주버님이기도 하고 저한테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혼의 소환수가 제가 짝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걸 듣고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그 사람은 하얀 악처럼 와서 더 하얀 두루미처럼 갈 거다라는 말씀을 어제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소환수가 두루미라는 말을 듣고 세상에 제가 느낌이 왔어요. 저 결혼할게요. 네? 정말요? 네. 대신 저희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큰 아파트와 외제차 2대, 그리고 동생과 살 수 있는 별장, 이게 마련되면 당장 할게요. 저희 할머니가 이게 마련되지 않으면 저한테 애군이 낀다고 절대 이걸 마련해주는 사람 외에는 시집가지 말라고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얀 두루미를 영혼의 소환수로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났으니 저는 할머니가 점지해준 분이 이제서야 나타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네요. 그러자 그 시아주버님의 표정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아파트도 해야 되고, 집도 해야 되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저희 할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쪽 영혼의 소환수에 몹시 좋은 기운을 줘서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아주 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데요. 어때요? 우리 서로 윈윈 해보지 않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사기꾼 같은... 어머, 영혼의 소환수를 믿으시는 분이 제 옆에 있는 할머니 영을 믿지 않으신다고요? 말도 안 돼. 영이 맑지 않으신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휴, 이게 참 뭐지? 이게? 그러더니 대놓고 미친놈인 줄 알았던 제 여동생 시아주버님이 슬금슬금 일어나서 제 눈치를 보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뒤에 제 여동생에게 몹시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이혼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방금 정말 너무너무 놀랄 일을 알았어. 언니가 언니 앞으로 생명보험이며 뭐며 엄청나게 들고 수혜자 다 나로 해놨잖아. 다 합치니까 10억 정도 되고. 그런데 언니가 결혼하면 그 수혜자가 남편이 된다며? 지금은 아빠가 1순위인데 언니가 아빠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오래 살 거니까 너로 해놓자 그러고 내 앞으로 해놓은 거잖아. 하지만 결혼하면 어쨌거나 배우자가 1순위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랑 시아주버님이랑 짠 얘기더라. 언니한테 접근해서 결혼하고 겹사돈하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여동생의 말에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여동생한테 보험금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제부 표정이 영 꺼림직했거든요. 이후에 사부인이 전화해서 저한테 동생에게 그렇게 보험 들어주는 언니가 어딨냐며 감동한 척 하기도 했고요. 결정적으로 저한테 왜 결혼 안 하냐고 해서 제가 그냥 이래저래 대답하기 귀찮아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저는 운명을 믿고 로맨틱한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 로맨틱인 척, 운명을 믿는 척하는 사기꾼 놈이 나타났으니 제가 왜 모르겠어요. 사기꾼의 생백수건달로 살고 있던 큰아들이 부끄러워 꽁꽁 숨겨놨던 여동생의 시어머니가 자기 둘째 아들한테 다 들은 거죠. 제가 온갖 보험 다 들어놓고 수혜자 동생으로 해놓았는데 그 돈이 이래저래 합치면 10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돈이 탐나서 사기꾼 자기 큰아들과 함께 꾸민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동생의 얘기를 토대로 그 사기꾼 모자를 신고했습니다. 당연히 저한테 대놓고 위해를 가한 건 없어서 처벌은 받지 못했는데 대신 동생은 더 이상 이런 집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잘못 없다고 억울하다는 제부에게 제가 그랬죠. 한 번만 더 내 동생 앞에 나타나면 네 형과 엄마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너의 모든 회사, 지인, 친구에게 샅샅이 알릴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나와 내 동생 앞에 나타나지 마. 자기 둘째 아들 인생마저 망치고 첫째 아들 감옥 보낼까봐 두려워진 제 여동생의 시어머니가 재산분할도 깔끔하게 해주고 기가 팍 죽어서 저희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소중한 여동생은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일찍 결혼했다가 일찍 이혼을 하긴 했지만 한번 이상한 놈한테 걸렸던지라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며 제 옆에서 제가 조금 더 오래 아껴주고 사랑해주려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